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8살의 박혜자 할머니입니다. 아들이 재혼한 뒤 한 달 정도 집에 와서 지내시라는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따뜻하고 화목한 가족의 시간, 할머니와 소녀의 깊은 정을 나누는 흐뭇한 풍경이 그려져야 했겠죠. 하지만 막상 아들네 집에 짐을 푼 할머니는 집안 공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더할 나위 없이 잘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할머니가 손녀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려고 하면 과민하게 반응하며 막아섰습니다. 따뜻한 포옹 한 번, 손 한 번 잡는 것조차 아이를 위한다는 각종 그럴싸한 이유를 대며 교묘하게 차단했죠. 며느리는 그것이 요즘 유행하는 과학적인 육아법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게 진실이었을까요? 할머니가 깊은 밤, 몰래 손녀의 핑크빛 공주님 방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목격한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행복해 보이는 재혼 가정, 그 굳게 닫힌 침실 문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아이의 가장 천진난만한 한마디가 어떻게 가장 잔혹한 구조 요청 신호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핑크색 공주님 방에 숨겨진 그 놀라운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박혜자. 올해 68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 민호는 제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3년 전 제 박복한 며느리 서연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과 7살배기 손녀 지윤이만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제 하늘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1년 전 민호가 재혼을 했습니다. 새 며느리의 이름은 최수진. 35살로 민호보다 7살이 어렸습니다. 상냥하고 지적인 인상을 가진 여자였죠. 외국계 기업에서 비서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 아들네 집에서 한 달간 머물기로 했습니다. 새 며느리와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지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라오기 전에는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계모와 전처 자식 사이라는 게 쉬운 관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수진이의 태도는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아니, 완벽에 가까웠다고 해야겠네요. 제가 올라가던 날, 수진이는 민호의 팔짱을 끼고 일찌감치 KTX역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 하고 살갑게 부르며 제 손에 들린 짐을 몽땅 받아드는데 그 싹싹함에 마음이 절로 따뜻해지더군요. 그들이 사는 집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창문은 티 없이 맑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죠.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어머니께서 난초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꽃시장에 가서 특별히 골라왔어요. 지윤이를 대하는 태도는 친할머니인 저조차 부끄러워질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지윤이의 방은 수진이가 직접 꾸민 핑크빛 공주님 성 같았습니다. 침대에는 레이스가 달린 캐노피가 드리워져 있고 귀여운 인형들이 가득했으며 천장에는 꿈결 같은 야광별들이 붙어 있었죠. 수진이는 매일 아침 지윤이를 위해 영양이 듬뿍 담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이면 끈기 있게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지윤이에게 사준 옷들도 죄다 백화점에 걸려 있을 법한 예쁜 드레스들이었죠. 한 번은 민호에게 듣자하니 수진이가 지윤이에게 가장 좋은 피아노 학원을 찾아주려고 서울 강남 일대를 거의 다 뒤지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민호는 그런 아내에게 아주 만족해했습니다. 저에게도 틈만 나면 말했죠. 어머니, 수진이가 지윤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이제야 마음이 좀 놓여요. 지윤이가 이렇게 좋은 새엄마를 만난 건 아이 복이고 우리 집안의 복이에요. 그 화목한 집안 풍경을 보며 그리고 소녀의 얼굴에 다시 피어난 미소를 보며 제 가슴을 3년이나 짓누르던 큰 바위가 드디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왠지 모르게 제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힘든 묘한 위화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이가 수진이 앞에서 지나칠 정도로 착했습니다. 수진이가 반찬을 집어주면 아이는 즉시 고맙습니다, 엄마라고 말했고, 피아노를 치라고 하면 군말 없이 장난감을 내려놓고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투정을 부리지도 장난을 치지도 않았고, 심지어 큰 소리로 말하는 법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 또래 아이들에게서 의뢰 보여야 할 생동감이나 천진난만함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쳐다볼 때면 그 눈빛은 마치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겁에 질린 사슴 같았습니다. 이 의구심을 민호에게 넌지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민호야, 지윤이가 좀 너무 조용한 것 같지 않냐? 민호는 경제 뉴스를 보느라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죠. 조용한 게 좋죠. 여자아이가 차분해야 사랑받잖아요. 수진이가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데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요? 친엄마를 잃은 아이니 마음이 좀 예민하고 다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이 정도까지 노력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니까요. 저는 눈앞에 펼쳐진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소한 사건 하나가 제 마음속의 불안감을 확실한 의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서울 날씨는 무척 후텁지근했습니다.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지윤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이나 태워줄까 싶었죠. 지윤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이의 눈에서 순수한 흥분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신발을 신으러 뛰어갔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막 현관문을 나서려던 찰나 방에서 낮잠을 자고 나온 수진이가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윤이 데리고 나가시게요? 목소리는 3월의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래, 애가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몸 좀 풀게 해주려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허리를 숙여 지윤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한 동작이었죠. 그런데 어쩌죠? 지윤이가 이틀 전부터 콧물이 좀 나는 것 같아서요. 오늘 날씨도 후텁지근한데 밖이랑 온도 차이가 나면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네요. 오늘은 그냥 바람 안 쐬는 게 좋겠어요. 엄마랑 집에서 그림 그리고 놀자. 그치, 지윤아? 마지막 말은 지윤이를 향해 한 말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윤이의 눈에서 방금 켜졌던 불빛이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하고는 막 신었던 신발을 말없이 벗어놓았습니다. 제 가슴이 무언가에 찔린 듯 욱신거렸습니다. 이건 그저 엄마가 딸의 건강을 챙기는 평범한 일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이런 식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곳곳에 쳐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윤이를 안아주려고 하면 수진이는 즉시 소독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지윤이 밖에서 막 들어와서 세균 많아요. 먼저 손 씻고 옷 갈아입어야죠. 병균 옮으면 큰일 나잖아요. 저녁 식사 후 지윤이에게 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면 수진이는 적당한 타이밍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옛날 이야기 시작하시면 끝이 없잖아요. 지윤이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9시엔 무조건 불 끄고 자야 키가 쑥쑥 크거든요.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은 너무나 상냥하고 사려 깊고 무엇보다 과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모든 접근을 아이를 위해서라는 반박할 수 없는 명분으로 교묘하게 차단했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딱히 꼬투리를 잡을 수 없게 만들었죠. 가장 이상했던 건 지윤이의 몸을 보호하는 태도가 거의 강박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저를 포함해 그 누구도 지윤이의 목욕을 돕거나 옷 갈아입히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윤이도 이제 다 큰 숙녀예요.
자기 몸은 자기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죠. 아무리 할머니라도 함부로 몸을 보거나 만지면 안 돼요. 알겠지, 지윤아? 지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혼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요즘 세상에 성교육이 중요하다지만 수진이의 태도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괴상한 느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아들 민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와 지윤이가 잠든 후 민호에게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가 애를 참 반듯하게 키우긴 하는데 좀 너무 과보호하는 거 아니냐? 할미가 소녀 한번 안아보려 해도 무슨 검문소 통과하는 것 같다야. 민호는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확인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요즘 방식대로 과학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 때랑은 달라요.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어릴 때부터 자기 몸 지키는 법 가르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마워하셔야죠. 또다시 쓸데없는 걱정 마세요 라는 말로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내가 하는 방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더 말했다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질투해서 이간질하는 꼴밖에 안 될 테니까요. 저는 의구심을 다시 가슴 깊이 묻어야 했습니다. 그래, 내가 늙어서 요즘 교육 방식을 못 따라가는 걸 거야. 지훈이가 저렇게 얌전한 건 엄마 잃은 충격에서 아직 못 벗어나서 그런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제가 지훈이를 데리고 서점에 다녀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원래 수진이도 같이 가려 했지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우리끼리만 다녀오라고 했죠. 물론 일찍 들어오라는 당부와 함께요.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지훈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점 어린이 코너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없어서인지 지훈이는 마치 새장을 벗어난 새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제 손을 이끌고 좋아하는 동화책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만화책을 보며 까르르 웃기도 했죠.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점을 나설 때쯤 지윤이의 시선이 책장 꼭대기에 있는 겨울왕국 양장본 동화책에 꽂혔습니다. 책은 아주 예뻤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의 4만 원 돈이었으니까요. 지윤아, 저거 갖고 싶니? 할미가 사줄게. 제가 웃으며 말하자 지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빛이 사라지더니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알면 화내실 거예요. 왜? 엄마가 집에 책 많다고 쓸데없는 데 돈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무릎을 굽히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지윤아, 할미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새엄마가 너한테 잘해주니?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옷자락만 비비꼬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제가 포기하려던 찰나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교과서를 읽듯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잘해주세요. 예쁜 드레스도 사주시고 맛있는 케이크도 사주시고 방도 예쁘게 꾸며주세요. 선생님이 저는 행복한 아이래요. 말을 마친 아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 숨기려는 그 눈을 보며 제 마음속 의심의 먹구름은 거치기는커녕 더욱 짙고 어두워져 저를 짓눌렀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있습니다. 서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제 직감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데 민호가 모르고 있다면 아이를 지킬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능동적으로 움직여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끔찍한 추측이 사실인지 아니면 정말 제 노파심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사는 지훈이의 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수진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고
민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윤이의 책장을 정리해 준다는 핑계로 그 공주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모델하우스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은 크기 순으로, 인형은 색깔별로, 흐트러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이 과도한 정돈됨이 오히려 숨 막히는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정리하는 척하며 이곳저곳을 살피던 중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딱딱하고 네모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건 꽤 낡은 큰 사이즈의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이 번쩍거리는 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죠.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앞부분에는 알록달록한 색깔로 그린 무지개, 성, 예쁜 드레스를 입은 소녀 같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림 오른쪽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서연 엄마랑 지윤이라고 적혀 있었죠. 죽은 며느리 서연이가 지윤이와 함께 그렸던 그림들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중간쯤 넘겼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느 페이지부터인가 그림풍이 기괴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뒤쪽의 모든 페이지는 온통 검은색 크레파스로 칠해져 있었고 그 검은색 밑으로 뭉개진 사람 형상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몽둥이나 바늘처럼 생긴 뾰족한 물건들이 그려져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엔 거대한 검은 상자 안에 갇힌 이목구비 없이 눈물 자국만 두 줄 그어진 작은 소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옆에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악마. 저는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절대 행복한 아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윤이의 물통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교무실에서 지윤이 담임인 이 선생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은 성실하고 세심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박혜자 할머님, 혹시 지윤이 때문에 오셨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생님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비밀을 지키겠다고 거듭 약속한 뒤에야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윤이가 작년부터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엔 잘 웃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던 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고 고립된 아이가 되었어요. 낮잠 시간엔 종종 악몽을 꾸다가 울면서 깨기도 하고요. 선생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해요. 그리고 그는 잠시 주저하다 말을 이었습니다. 몇 번 지윤이 팔에서 작은 멍자국을 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제가 놀다가 부딪혔어요 라고만 하더군요. 그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해보셨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했죠. 선생님은 무력감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최수진 어머님께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지윤이가 집에서 너무 험하게 놀아서 그렇다. 놀이터에서 넘어졌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저한테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의 말은 제 가슴을 망치로 두들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핑계와 망설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 손녀, 내 지윤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모든 단서들이 독화살처럼 하나의 관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는 현 모양처, 내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인 최수진.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행복이라는 허상의 눈이 먼 아들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윤이의 비명은 이미 목구멍 안으로 삼켜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아이는 그 검은 상자 속에 영원히 갇혀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진실이 얼마나 피가 튀기는 잔혹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수진이에게 더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였다간 오히려 지윤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기회는 목요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회사 회식 때문에 늦을 예정이었고 수진이는 친구들과 스파 마사지를 받으러 저녁 식사 후 외출했습니다. 집에는 저와 지윤이 뿐이었습니다. 제가 방해받지 않고 지윤이의 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녁에 지윤이를 씻겨주려 하자 아이는 기겁을 하며 욕실로 도망쳐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혼자 씻으라고 했어요. 욕실 문 밖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저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세뇌 교육은 보이지 않는 전기 울타리처럼 지윤이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소 무리한 방법이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저는 집안을 뒤져 민호의 서재에 공구함에 있던 스페어 열쇠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남겨둔 마스터키였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열쇠를 손에 꽉 쥐고 깊은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제 신경을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민호와 수진이 방의 불이 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지훈이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문에 대보니 아이의 가냘픈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철컥!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소리 없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온 희미한 도시의 불빛 덕분에 침대 위 잔뜩 웅크린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침대로 다가갔을 때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밤인데 지윤이는 두꺼운 긴팔, 긴 바지면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부터 발목까지 온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죠. 제가 손을 뻗어 아이의 팔을 만지려는 순간 잠결에 아이가 악몽을 꾸는지 몸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잠꼬대는 불에 달군 인두처럼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지윤이의 잠옷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뽀얗고 고와야 할 아이의 앙상한 팔뚝과 등, 심지어 허벅지 안쪽까지 온몸이 시퍼런 멍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세게 꼬집은 듯한 동그란 멍, 옷걸이나 자 같은 것으로 맞은 듯한 길쭉한 자국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미 누렇게 변해가는 오래된 멍 자국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제 모든 의심과 추측이 피 묻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아 자면서도 미간을 찌푸린 채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손녀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차가운 심연 속으로 던져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훈이가 그린 그 검은 상자가 무엇인지. 그건 만화도 악몽도 아닌 아이의 지옥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어떻게 제 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침대 헤드에 기대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밤새 해일처럼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올 때 폐허가 된 제 마음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결심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우는 건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놈들을 도망치게 할 뿐이다. 최수진. 그 악독한 여자는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고 무고한 연기를 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다. 지금 당장 달려가 따졌다가는 오히려 지훈이가 거짓말쟁이나 말썽꾸러기로 몰리고 멍청한 제 아들은 또다시 아내 편을 들지도 모른다. 그러면 지훈이는 더 깊은 고립무원의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안 된다. 냉정해야 한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핏발선 눈을 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박혜자,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저 아이를 구해야 해. 그날부터 저는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날씨가 좋다며 지윤이를 베란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식물 이야기를 해주는 척하며 수진이가 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귀여운 생활 사진을 찍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옷 사이로 드러난 손목과 발목에 희미한 멍자국들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선생님에게 연락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수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학교 카메라로 지윤이의 신체적 이상 징후나 정서, 불안 증세를 기록해두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터는 아들의 서재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 멍청한 아들을 깨워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없는 오후, 저는 아들 민호를 서재로 불러 문을 잠갔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훈이의 스케치북과 제 휴대폰에 담긴 끔찍한 사진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민호야, 이것 좀 봐라. 처음에 민호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넘겨볼수록 얼굴색이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경악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들키지 말아야 할 치부를 들킨 듯한 당혹감과 짜증이었죠. 그는 휴대폰을 탁자에 엎어버리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애를 몰래 촬영하다니요. 이거 사생활 침해인 거 아세요? 상처가 어찌 된 건지 묻는 게 아니라 저를 비난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차게 식었습니다. 다시 묻는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사진들 보고 말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침묵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는 이 사이로 변명을 짜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도 힘들어요. 오해가 있다는 말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힘들다니요. 그는 애원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안 꾸리느라 직장도 그만뒀잖아요. 지윤이가 친자식도 아닌데 키우다 보면 욱할 수도 있죠. 가끔 손이 좀 매울 때가 있긴 했어요. 제가 이미 주의 줬어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고요. 어머니, 제발 모른 척 넘어가 주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 했던 겁니다. 제가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자 민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서재를 서성거리며 갇힌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수진이가 집안일 완벽하게 하고 저한테도 잘하고 지윤이도 이제 말 잘 듣고 얌전해졌잖아요.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왜 어머니가 와서 다 망치려고 하세요? 그는 저에게 다가와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네? 제가 부탁드릴게요. 망친다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극도의 분노 때문인지 오히려 몸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저는 겁쟁이 같은 이기적인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명랑했던 손녀를 너한테 맡겼어. 근데 지금 애는 밤마다 악몽을 꾸고 몸에는 멍이 가실 날이 없어. 겨우 7살짜리가 할미한테 거짓말하는 법부터 배웠어. 근데 넌 이걸 잘 산다고 해?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갔습니다. 너의 그 편안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려고 네 친딸이 지옥에서 사는 걸 보고만 있었어? 애가 맞고 겁에 질려 떨고 점점 말을 잃어가는데도 넌 상관없었던 거야. 네 눈에 거슬리지만 않으면, 네 가정이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김민호, 대답해봐. 네가 그러고도 아비냐? 이 말은 아들의 마지막 방어 기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비틀거하며 뒤로 물러나 책장에 기대더니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책상 위의 사진들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던 그의 눈에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자기 혐오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를 보며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래, 널 깨우는 게 첫 번째 순서였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울 자격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눈물 흘릴 양심은 남았나 보구나. 잘 들어, 김민호. 오늘부터 나는 지윤이 방에서 같이 잘 거다. 24시간 애한테서 눈을 떼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온 겁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재한 눈이 벌게진 우리 모자와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보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죠. 그녀는 쇼핑백을 내려놓고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이었죠. 민호는 죄 지은 아이처럼 눈물을 훔치며 그녀를 따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굳이 엿듣지 않았습니다. 진짜 폭풍우는 이제부터니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사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을 대신해 제가 말했습니다. 나보고 나가라고 하더냐? 민호는 괴로운 듯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뼛속까지 비겁한 내 아들. 방금 전까지 눈물 흘리며 참회하더니 아내의 말 몇 마디에 또다시 꼬리를 내리는구나. 그때 수진이가 지윤이의 손을 잡고 서재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그 특유의 상냥하고 우아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지윤이의 어깨를 잡고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독사의 혀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윤아, 엄마한테 말해봐. 할머니가 여기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지 않아? 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시골 가서 쉬셔야지. 우리 할머니 빨리 가시라고 할까? 지윤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수진이를 보았다가 저를 보며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수진이가 지윤이의 어깨를 쥔 손에 힘을 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는 계속해서 부드럽게 하지만 강압적으로 물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에게 가해지는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윤아, 대답해야지. 엄마 봐봐.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어? 아니면 엄마랑 자고 싶어? 가해자 앞에서 피해자가 유일한 구원자를 거부하게 만드는 잔인한 질문. 지윤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더니 쥐어짜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어요.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만해. 저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달려가 수진이의 손에서 지윤이를 낚아채 품에 안았습니다. 수진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더니 이내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보셨죠? 지윤이가 싫다잖아요. 이제 그만 짐 싸서 내려가시는 게 좋겠어요. 집? 저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닌 사무치는 한기만 남은 눈으로. 물론 가야지.
하지만 가기 전에 계산은 끝내야지. 저는 품에 안긴 손녀를 꽉 끌어안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버튼 3개를 눌렀습니다. 1, 1, 2.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 저는 또렷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가정폭력 신고합니다. 피해자는 7세 여아입니다. 당장 출동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수진이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경악하다 못해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제품에 안긴 지훈이는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몸이 굳더니 이내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한 듯 으앙 하고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전면전으로 돌입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수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완벽한 가면이 깨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우리 집안일이라고요. 저는 몸을 돌려 그녀를 피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끝났어. 다 끝났어.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지윤이는 제품에서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댔습니다. 그 울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오랜 고통을 토해내는 비명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경찰관 2분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사 김 선생님이 도착했습니다. 제복 입은 경찰과 신분증을 목에 건 상담사가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의 막장 드라마는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순식간에 얼굴을 바꿨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님, 오해예요. 다 오해입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호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노망이 드셨나 봐요. 저랑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홧김에 신고하신 거예요. 저는 그녀의 연기를 차갑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 김 선생님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수진이의 말을 무시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제 품속의 지윤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지윤아, 괜찮니? 선생님은 널 도와주러 온 사람이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지윤이는 제 품에 얼굴을 파묻고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상담사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윤이 방으로 잠깐 와주시겠습니까? 공주님 방으로 들어간 저는 침대 밑에 숨겨뒀던 스케치북, 유치원 선생님이 보내준 관찰 기록, 그리고 제 휴대폰 사진들을 모두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윤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윤아, 괜찮아. 할미 여기 있어. 이분들은 널 지켜주러 오신 분들이야. 네 몸에 난 상처들 누가 그랬는지 솔직하게 말해줘. 수진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녀가 끼어들려 하자 경찰관이 제지했습니다. 지윤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또 다정한 김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제복과 할머니의 품이 용기를 주었는지 아이는 처음으로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앙상한 손가락으로 그동안 자신에게 악몽을 선사했던 여자를 가리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때렸어요. 밤 늦게 먹으면 자로 손등 때리고 피아노 틀리면 팔 꼬집고 아빠나 할머니한테 말하면 산에 갖다 버려서 호랑이 밥 되게 한다고 했어요. 아이의 고백은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와 수진이의 모든 변명을 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 사랑해서 훈육한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상담사가 지윤이 가방에서 피 묻은 부러진 플라스틱 잔을 찾아내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적, 물적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 늙은 여자가 다 망쳤어. 저 배은망덕한 꼬맹이 녀석.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제 아들 민호는 넋이 나간 인형처럼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의 추악한 본 모습,
자신이 애써 외면했던 딸의 상처들. 그의 표정은 고통을 넘어선 처절한 후회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윤아, 미안해. 서연아, 미안하다. 저는 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무릎 꿇음은 그가 치러야 할 최소한의 대가였으니까요. 그날 밤, 최수진은 아동학대 현행범으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남아서 지훈이의 심리 상태를 체크하고 향후 법적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집은 고요해졌지만 한때 완벽해 보였던 가정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이제 제 할 일은 이 폐허 위에 손녀를 위한 진짜 안전한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연행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몇 주간 우리 집은 혼란과 질서가 공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김 선생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차근차근 나아갔습니다. 수진이는 친정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우리를 찾아와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집안 망신이다. 좋게 합의하자. 애 장래를 생각해라. 저는 모두 문전박대했습니다. 지윤이 상처는 집안일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말이 안 통하자 수진이의 오빠라는 건달 같은 남자가 깡패들을 데리고 집 앞에 찾아와 민호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처음으로 남자답게 아빠답게 맞섰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여기 CCTV 다 찍히고 있습니다. 당신들 하는 말 다 증거로 남습니다.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아들의 등 뒤에서 저는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호에게도 뒤늦은 성인식이 된 셈입니다. 민호는 자진 출장으로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월급은 적지만 칼퇴근이 가능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서툴지만 지훈이의 머리를 묶어주고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악몽을 꾸다 깬 지훈이를 안고 아빠가 미안해. 다신 누구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라며 몇 번이고 사과했습니다. 부녀 관계는 그렇게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며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식사를 챙기고 외부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재판날, 수진이는 법정에서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산후우울증이니 훈육이니 하며 빠져나가려 했죠. 하지만 검사가 지윤이의 검은 그림들과 상처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자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결정타는 지윤이의 증언이었습니다. 아동 진술 녹화실에서 상담사와 함께한 지윤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지옥을 진술했습니다. 그 덤덤한 목소리가 판사들과 방청석을 울렸습니다. 상처가 일상이 되어버린 아이의 비극이 더 크게 와닿았기 때문이죠. 결국 법원은 최수진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이혼 소송에서도 법원은 민호의 손을 들어주며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순간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작 애 딸린 혹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죠. 민호는 기뻐하기보다 저를 보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는 감사이자 참회였습니다. 모든 게 마무리된 후 민호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긴 강남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돈의 절반으로 제 집 근처에 작지만 볕이 잘 드는 빌라를 샀고 나머지 절반은 변호사의 조언대로 지훈이를 위한 교육신탁기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어머니, 가까이 살면서 지훈이가 매일 할머니 볼 수 있게 할래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요리도 배우고 맛은 없지만 지훈이 수학 숙제 때문에 끙끙대기도 합니다. 지훈이는 바위 틈에서 비옥한 땅으로 옮겨 심은
묘목처럼 눈부시게 살아났습니다. 심리치료 덕분에 이제 스케치북에는 검은색 대신 무지개와 태양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제 다리에 매달려 어리광도 부리고 아빠와 리모컨 쟁탈전을 벌이며 깔깔거리기도 합니다. 로봇 같던 아이가 다시 울고 웃는 진짜 아이로 돌아온 겁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우리는 죽은 며느리 서연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무릎 꿇고 울며 사죄했습니다. 지윤이는 고사리 손으로 아빠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일어나라. 서연이도 다 봤을 거야. 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우리 셋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지윤이가 제 손을 잡고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응? 뭐가? 검은 상자에서 저 꺼내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제 반쪽 같은 손녀를 으스러져라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난 한 달,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전쟁. 저는 특별한 무기도 없이 그저 할머니의 사랑 하나로 손녀의 인생과 아들의 남은 삶을 구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던 가짜 집은 무너졌지만 사랑과 진실로 지은 진짜 집이 우리 마음에 세워졌습니다. 햇살이 참 좋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굽이졌지만 끝은 따뜻하네요. 오늘의 실제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박혜자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가 손녀를 구하고 아들을 변화시켰네요. 이 이야기를 보며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완벽해 보이는 재혼 가정. 과연 그 완벽함이 때로는 경고 신호가 아닐까요? 아이의 행동이 이상할 때 우리는 어른들의 합리적인 변명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직감을 믿어야 할까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빠 민호의 태도였습니다. 알면서도 침묵했던 방관자. 가정의 평화를 핑계로 딸의 고통을 외면했던 그의 비겁함. 과연 그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윤이 같은 아이들의 상처는 정말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까요? 가정의 비극은 결코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박혜자 할머니의 대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당사자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치유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